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다들 하셨나요? 해외 장애인 재활기관 라이브 탐방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은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오전에는 못 오시고 또 오후에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행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해외기관에 방문이 어려워진 이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기관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요. 기관 탐방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해외 장애인 재활기관 라이브 탐방입니다. 오전에는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 주정부 직업재활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들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내용, 알찬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도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해외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뭐 기관의 시설이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오후 세션을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좀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번 라이브 탐방에 사전 신청을 해주시고 또 끝까지 강연을 들어주신 후에 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해주신 선착순 200분께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을 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치킨 기프티콘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잘 들으신 후에 강연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저희가 드릴 건데 그 퀴즈를 맞춰주신 분들께는 정말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니까요. 퀴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미국에 이어서 독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스티프퉁 레하빌리타치온 센트룸 베를린 오스트. 베를린 재활센터 재단의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장애인 재활과 참여 등의 내용으로 RBO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성지혜 선생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음소거 상태여서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잘 들리시는가요? 네, 잘 들립니다. 오늘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장애인 재활기관 온라인 탐방 독일 부분을 맡은 강사 성지혜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제 이력과 현지 담당자 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독일의 대학에서 사회복지 학사 석사를 전공하였고요. 2018년부터 발달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담당 업무는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입니다. 또 2019년부터 다수의 사회복지 관련 해외 연수를 진행했었는데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복지저널에서 독일의 사회복지에 관한 글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지 담당자이신 우태 한혜만 씨는 잠시 후 4시 10분부터 참석하실 예정인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복지재단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총괄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통한 사회적 참여의 실현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독일 장애인 복지 제도에서는 2006년 어떠한 전환점을 계기로 참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재활을 언급할 때는 항상 참여라는 개념이 함께 같이 언급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참여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또 참여의 목표를 직업재활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공공기관과 사설기관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2006년도에 있었던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채택인데요. 이 협약의 채택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
사회적 고용 그리고 동등한 참여를 실행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 독일에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비준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독일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과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했는데요. 그 결과 2016년 연방 참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연방 참여법을 통해서 장애인 정책 및 사회 서비스 개선 체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요. 또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 관련법, 즉 사회법전 제9권 제1과 참여가 이제 장애인의 사회적 결정권 강화와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정 그리고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법은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지금 적용돼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기결정권 강화의 내용을 담은 유엔 장애인 협약의 조항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19조를 보시게 되면 장애인이 모든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살 권리, 즉 거주권, 24조에서는 기회 균등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이제 교육권, 27조에서는 통합적으로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에서 직업을 가질 권리, 노동권 혹은 근로권, 30조에서는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27조가 저희가 이제 오늘 강의하게 될 내용과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 이제 장애인은 보호받을 존재고 의존적이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런 보호 패러다임에서 이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금 전에 제가 장애인 이제 사회법전 제9권이 이제 개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개정된 법에서 장애인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었냐 보면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과 환경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동등한 사회 참여의 어려움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제약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장벽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독일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지금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을까요? 네. 사회법전 제9권에 따른 재활과 참여를 위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재활, 두 번째, 사회참여, 그리고 세 번째, 의료재활, 마지막 교육참여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알아볼 부분은 직업재활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직업재활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장애인이 직업교육을 이수한 후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을 하거나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특수성에 맞춘 직업교육 후에 이제 장애인 재활시설과 같은 이제 일자리를 얻어서 그곳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러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급기관 그리고 직업재활 과정 후 취업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독일의 공공기관인 고용노동지원센터인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별도의 이제 기관을 두어서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독일은 별도의 기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고용노동지원센터에 이제 재활팀이라고 있는데 그 재활팀이 장애인의 이제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이 고용노동지원센터와 함께 일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낯익은 곳입니다. 이제 고용노동지원센터는 뭐 장애인의 재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뭐 실업급여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 또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독일 전역에 있는 그런 지원센터입니다.
네, 그러면 고용노동지원센터 재활팀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재활팀의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합인데요. 통합이란 이제 직업재활 교육을 받은 후에 일반 노동시장으로 편입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장려는 이렇게 일반 노동시장으로 편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작업장과 같은 이제 특수성에 맞춘 곳에서 직업교육을 한 후에 이제 일자리 획득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직업교육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취업이 됐을 때 이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예방적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재활팀의 과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 연금공단 혹은 독일 산재보험공단, 독일 직업후원기관 같이 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서 이제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연금이나 보조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시 지원하는 것도 재활팀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재활센터 지원팀은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재활팀의 업무를 크게 이제 6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첫째,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의 직업 방향을 설정해주고, 두 번째, 이제 센터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개별 맞춤 직업 상담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함께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취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직업 재활을 위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주는 것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산재 사고를 겪은 이제 상담을 하러 온 대상자가 올 경우에는 이제 센터에 있는 의료팀과 상의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사고 후에 직업에서 그 역할을 사고 전과 같은 그런 자기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직업을 해야 되는지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직장에 복귀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갖춰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에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문턱 문제라는 것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일하는 재단에 이제 회계팀에 계시는 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 그분 사무실에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사무실의 공간도 굉장히 넓고 이제 이동하시기 불편하지 않게 화장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역시 지원센터 재활팀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 게 직업 만족도 평가인데요. 이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과 직업재활시설로 직접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종사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이제 작업 환경을 둘러보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역시 재활팀의 업무입니다. 또 경제적 지원 보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재활 대상자가 생활보조금을 받고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것도 하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 이제 이동 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또 고용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거를 주면서 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진로 설정에 맞춘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요. 2020년 통계 기준으로 독일에는 2,800개의 특수학교가 있고 약 32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학교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직업 교육을 받고 또 잘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고용노동센터의 재활팀 담당자가 특수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직업을 나중에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또 재학 중에는 이제 실습이나 현장 체험을 통해서 이제 직업 교육이 나중에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이제 졸업 후에 방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직업 상담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청소년과 상담을 할 때 있어서 이제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같이 목표를 설정한 후에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직업 적합성 판단 평가라고 해서 심리치료사 그리고 의료인력, 기술인력을 협력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합니다. 즉 어떤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직업 교육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고요. 이렇게 직업을 가진 다음에는 보통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직업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그것이 끝난 후에는 교육받은 직장과 이제 동종업계로 취업할 수 있도록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일반 노동시장만 있다면은 굉장히 기회가 적어질 건데, 이제 혹시나 뭐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미달되는 경우에는 특수성에 맞춘 직업 재활 시설도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열려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년 교육 과정 후에 이제 정식으로 장애인 작업장에서 고용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면 제가 이제 사고 질병 후 직업 재활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써봤는데요. 이제 보통 장애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장애보다는 사고나 질병 후 얻게 되는 후천적 장애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사고 질병으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경우 의료 재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 주고요. 의료 재활이 완료된 후에는 다시 이제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업 재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이제 의료 재활을 마친 이제 대상자가 고용노동센터의 재활팀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재활 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작성을 하고 재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 재활 평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추가 혜택은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서로 얘기한 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해주고요. 보통 이제 이런 직업 재활 과정은 3개월에서 2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짧게 단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며칠까지 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직업 재활 과정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평가 후에 정식 노동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계약이 체결한 후에도 예를 들어서 뭐 주당 40시간 이렇게 일하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노동자의 상태에 따라서 일단은 4시간부터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차차 6시간, 8시간 이렇게 늘려가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한 후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제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 1년 정도 쉬었어요. 근데 복귀를 한 후에 이제 기존에 8시간에서 일하던 것으로 계속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일단 6시간 시작한 후에 차차적으로 7시간, 8시간 이렇게 늘려나갔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의료재활을 완료한 후에 빨리 직장으로 복귀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사업주와 협의하에서 그리고 또 의료진의 조언 하에 심리상담사도 같이 해서 일단은 이제 6시간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보면 조금 그 부담이 덜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단계적, 점진적인 그런 직업재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활평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재활평가는 독일 직업 후원기관인 고용노동센터와 같이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향, 지식, 그리고 숙련도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제 3가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의학적 평가, 심리적 평가, 그리고 직업 부담 평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네, 심리적 평가는 심리 전문가와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서 적성, 흥미, 성향, 사회성 등의 평가한 내용을 직업 선택에 반영하기 위함이고요. 네, 의학적 평가는 무엇이냐면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의들이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진단하여서
이 직업을 가질 수 없을지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내린 다음에 그 평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인 직업 부담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그 직업을 부담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보통 심리적, 의학적 평가 후에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스스로 선택한 후에 그 직장에 가요. 그러면 이제 4주에서 9주 동안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경험해보고 이제 하면서 내가 이제 이 직업을 할 수 있을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본인 스스로 느껴보고 그리고 담당자의 그런 평가도 받아보고요. 이제 4주에서 9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의 역량 차이를 반영해서 조금 늘어날 수도 그리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직업 부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사고를 당했는데 그 전에는 건축 분야 같은 데서 일을 했는데 그 사고 후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사무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서 이제 굉장히 해보지 않은 분야니까 굉장히 사람이 당황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직업 부담 평가에서 그 직업을 체험해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직업생활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인데 바로 장애 등급인데요. 제가 고용노동센터의 지원센터에 가가지고 재활팀에게 제가 이제 직업재활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할 때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죠. 바로 장애 등급입니다. 장애 등급은 이제 20%에서 100%라는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숫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50%에서 100%까지 등급은 심한 장애에 해당되며 이제 또 이에 따른 직업재활과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요. 20에서 30%는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의뢰를 하면은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하얀 부분에 사진이 들어가고요. 사진, 생년월일 그리고 언제까지 유효한지 다 적게 되어 있고 또 밑부분에 알파벳으로 G, H 이렇게 써 있는데 G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장애로 인해서 제약이 있음을 의미하고 H 같은 경우에는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도움을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이런 장애 표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또 다른 알파벳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맹인을 표시하는 BI도 있고 청각장애를 의미하는 GI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동행자가 필요하다는 B가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알파벳에 B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냐면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떤 다른 사람 한 명을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대중교통 요금까지 무료로 진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저의 클라이언트랑 사회복지청의 업무를 보러 갈 때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증명서에 B라는 걸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동행자니까 저는 이제 교통요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 이제 유효하냐면 꼭 동행자가 필요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교통카드를 제공해주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B가 있으면요. 그리고 숫자 100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옆에 설명했다시피 가장 심한 장애 등급 100%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계약을 맺었을 때 손쉬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보호를 받는데요. 이제 장애인을 해고할 때 있어서는 이제 최소 4주 전에 이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통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통보하고 이제 끝나요. 이제 나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합사무소라고 장애인 고용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런 중재 및 지원을 담당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통합사무소가 중간에서 이제 그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보고 꼭 이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지원에 따라 협력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인 이제 직업 재활후 취업 방향인데요.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이제 취업 방향은 일반 노동시장의 직업 재활과 취업,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의 직업 재활과 취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여기서 드렸냐면은 이제 여기서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 방법은 두 방향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반 기업, 그다음 포용 기업입니다. 이제 포용 기업이란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일반 기업과 포용 기업은 전반적으로는 같은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제 둘 다 이제 직업교육 후에 노동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같고 교육 기간 동안 산재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최소 20명일 경우에는 5%를 중증장애인으로 의무고용 고용된 조항이 있지만 포용기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직원의 30%에서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에서는 약 900개의 포용기업이 운영 중인데요. 앞으로 전자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 작업장은 이제 말씀했다시피 일반 노동시장에서 직업교육,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곳이고요. 이제 장애인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연결하여서 직업교육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제가 일하고 있는 재단에서도 역시 장애인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고용노동지원센터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제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현지 관계자를 모신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장애인 작업장에서 2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은 후에 수료 정식 고용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에 큰 강당이 하나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제 직업을 얻은 다음에 정식으로 고용인으로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2년 교육이 끝난 수료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제 수료식을 열어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과 이제 올해는 코로나라서 이제 대규모 이제 같이 이제 강당에서 수료식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져가지고 내년에 이제 교육을 수료한 후에 고용인으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포용 기업에 대한 영상 자료인데요. 포용 기업이 조금 더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디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Wirtschaftliches Handeln und gleichberechtigte Teilhabe am Arbeitsmarkt. Inklusionsunternehmen machen es möglich. Wir erklären, wie das funktioniert. Das sind Eisel und ihre Tochter. Sie kaufen sich etwas Obst bei Mareike und gehen zurück ins Hotel, um bei Jörg eine Erfrischung zu trinken. Auf dem Weg dorthin grüßt sie Björn, der gerade den Park pflegt. Aber was ist hier eigentlich besonders? Ganz einfach. Mareike, Jörg und Björn arbeiten bei sogenannten Inklusionsunternehmen. Das sind Firmen, die 30–50% Mitarbeitende mit Schwerbehinderung beschäftigen. Eisel und ihre Tochter finden das super. Inklusionsunternehmen gibt es in fast allen Branchen. Bis jetzt sind es über 900 Stück in ganz Deutschland verteilt. Und es werden immer mehr. Das Besondere daran, der inklusive Kern. Aber was bedeutet das? Jedes wirtschaftlich orientierte Unternehmen möchte beste Qualität liefern und muss sich dabei dem Wettbewerb stellen. Bei Inklusionsunternehmen steht der Mensch zusätzlich im Mittelpunkt. Das ist der besondere Mehrwert. Sie orientieren sich an Werten wie soziale Gleichstellung und Vielfalt. So nehmen sie eine Leuchtturmfunktion für eine soziale Marktwirtschaft ein. Um das zu schaffen, gibt es Unterstützung vom Staat. Gleichzeitig wird der Staat entlastet, weil weniger Geld für Sozial- und Arbeitslosenunterstützung anfällt. In Inklusionsunternehmen sind Menschen mit Behinderung keine Hilfeempfänger, sondern 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die gleichberechtigt mit ihren Kolleginnen und Kollegen zusammenarbeiten.
Für die Gründung eines Inklusionsunternehmens gibt es finanzielle Unterstützung und Beratung. Es ist auch möglich, eine einzelne Abteilung zu gründen. Dann arbeitet ein bestimmter Bereich des Unternehmens inklusiv. Von einem barrierefreien und inklusiven Miteinander profitiert jeder. Fördern Sie soziale Innovationskraft und unterstützen Sie mehr Vielfalt. Wie auch Sie zum Vorbild werden können, erfahren Sie auf mehrwert-inklusive.de. 네, 방금 영상 자료에서 포용 기업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말씀했다시피 현재 독일에서는 포용 기업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독일 정부도 그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기업에서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본인이 더 이상 이제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이제 한 명의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것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그런 일반 기업 그리고 딱 장애인 재활시설밖에 없다면은 선택권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굉장히 오래 일한 노동자가 저는 이제 한번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고 했을 때 이제 일반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일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면은 포용 기업에 가서 도전을 해봐서 이제 자신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포용 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그런 장애인들이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세 번째 파트는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재활과 참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고용노동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세 번째는 이제 재활과 참여를 담당하는 사설기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의 기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연수를 실제로 오셨다면 제가 이제 기관도 방문도 안내해드리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여드릴 수 있겠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조금이나마 현지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사진과 그리고 기관을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또 현지 관계자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이제 발달장애인의 재활과 참여를 지원 사회복지재단 사회자님께서 잘 이제 독일어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Stiftung Rehabilitationszentrum Berlin Ost 동베를린 재활센터 재단입니다. 네. 왜 여기서 왜 동이라는 글자가 베를린 앞에 붙어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동독과 서독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저희 이제 재단이 베를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동이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달 정신 장애인을 위한 통합형 시설을 운영하기에 결립된 재단인데요. 저희 이제 재단이 세워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있었던 게 이제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재단을 세울 때 그 재단 설립자 중에 한 명의 그러니까 자제분이 다운 증후군을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재단 설립자이신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앞으로 아이가 살아갈 환경이 조금 더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애인을 위한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아직 어린 나이인 유치원 갈 때부터 청소년, 성인이 돼서 그리고 노인 되어서까지 혼자 살아가도록 이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립이 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재단에는 사회적 기업 이제 두 군데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 곳은 발달 정신 장애인의 교육, 주거, 문화활동, 치료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여기에는 이제 청소년, 성인 장애인 주거시설, 그리고 문화 스포츠센터,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형 유치원, 성인 장애인 자립지원부서, 양로원, 치료 돌봄 거주시설, 단기 보호시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같은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발달 정신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이제 조금 있다가 현지 관계자분이 설명해 주실 건데요.
현재 저희 베를린에서는 이제 6개 작업장에서 15개의 부서가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장애인의 숫자는 약 630명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연수에 이제 왔다고 생각하고 저랑 이제 저희 시설을 둘러보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는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공동 거주라고 써 있는데요. 이제 공동 거주는 한국에 있는 그룹홈 시설과 같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빌려서 이제 성인 4-5명이 함께 거주한 형태고요. 이제 각각의 개인 방을 가지고 공동 거실과 부엌을 가지고 또 최소 2개 욕실은 있어야지 아침에 바쁠 때 서로 간에 싸우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마련된 이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태고 이제 그 주거비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직업재활시설이나 아니면 포용기업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생활비도 같이 내고 그리고 또 아침 식사, 저녁 식사도 함께 하고 이제 공동 규칙 하에서 이제 개인 생활도 존중해주면서 같이 살고 있고 이들을 담당하는 생활복지사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설 이제 공동적 거주 여기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그런 동료가 이제 팀장으로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시설도 깨끗하고 이제 넓어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치료 돌봄 거주인데요. 이제 정신질환 혹은 중독으로 인해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여기 시설에 거주할 수 있고요. 단독 거주가 이제 보통 혼자 집에서 둘 수 없어서 이제 시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제 집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제 머물 수가 있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예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단독 주택과 정원이 있는 넓은 생활 공간을 이제 회사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 이제 한 집당 5-6명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담 생활복지사와 전문 상담 심리사를 배정해서 그들의 이제 치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돌봄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함께 돕고 있고요. 굉장히 집이 예쁘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시고 있는 곳이 청소년 공동거주인데 이제 청소년 공동거주 시설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미성년인데 이제 사정이 생기거나 이제 그래서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16세 이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공동거주랑 마찬가지로 개인방이 제공되고 공동 부엌, 거실, 욕실이 딸린 그런 넓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고요. 이제 생활복지사가 주거 생활에 도움을 주고 이제 학교복지사와 협력하여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한다라고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이게 학교복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독일은 지금 현재 모든 전 학교에 학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복지사와 생활복지사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제 집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학교 생활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서로 간에 이제 체크를 하면서 생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립생활 지원인데요. 드디어 제가 근무하는 곳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단독 거주가 가능한 성인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요. 앞에서 공동 거주에서 이제 4-5명이 함께 살다가 저는 이제 혼자 한번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지, 혼자 자립이 가능한지. 근데 상담을 통해서 판단이 이제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혼자 살 수 있다고 이제 그 사람의 의지가 보이고 저희도 이제 수긍을 하면은 같이 이제 공동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담 사회복지사죠. 생활이라든가 직업, 문화, 스포츠 활동, 여행 등에 대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저랑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뭐 사회복지청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고용노동지원센터에 가기도 하고 문화체험센터에 같이 가기도 해서 생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성인 발달 장애인이라도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이나 이런 문제, 법적 문제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배정되는 것이 성년후견이거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직업 성년후견인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년후견인과 이제 제가 서로 긴밀하게 이제 같이 이제 협동을 하면서 이제 원활하게 생활이 되도록 이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제 이제 한 주의 과제가 동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상담실로 오세요. 써서 약간 좁은 상담실에 들어가서 우리 둘만 단둘이 이제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경직될 수 있으니까 보통 제가 이용하는 곳이 저희 카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바로 옆에 딸린 이제 카페인데 저희 이용인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에요. 근데 보면 약간 그냥 일반 카페처럼 이루어지고 여기 카운터에서 주문하면 이제 음료나 이제 케이크나 이런 거를 사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제 편한 분위기에서 뭐 이제 요즘에 생활이 어려운 건 없냐 아니면 또 내가 도움을 줄 건 뭐냐 또 우리 같이 받은 서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알아보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페가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이제 용돈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카페에 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미리 이제 자기가 일할 공간에서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이용인과 이제 얘기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미리 해보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부모 돌봄 지원인데요. 이것은 발달 정신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발달 정신 장애를 부모가 가졌다고 해서 이제 아이와 딱 연을 끊고 이제 아이는 예를 들어서 보호 가정에 보내든가 그러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함께 살아가고 이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이제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이제 집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서 아이의 발달 상황과 정서 상태가 이제 괜찮은지 항상 확인을 하고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는 것이 이제 원칙이지만 이제 사정상 떨어져 살아야 될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사회복지사가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라서 조금 불가능하지만 이제 가족들이 함께 가는 여행, 이제 문화 스포츠 활동들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단기 보호 시설을 볼 수 있으신데 이제 이게 어떠한 시설이냐면은 부모의 이제 발달 정신 장애인의 자녀를 가진 부모의 병간의 휴가로 인해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되는 단기 보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들 분들 중에서는 이제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 혼자 사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부득이하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부모님들이 지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심신도 지칠 수 있고 또 병원에도 가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병가나 휴가가 필요할 때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1년에 최대 6주 그리고 이제 약 230만 원 정도를 단기 보호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전담 생활복지사회 배정하에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이제 개인 방이 제공되고 욕실도 보시면 사진 보시다시피 굉장히 편하고 이용하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 정원도 있고 그리고 또 요리 시설도 있어가지고 이제 단기간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이제 부모님이 잠시 맡기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사진에서 보면은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유치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1세부터 6세까지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교육인데 독일도 이제 보통 이제 생후 1년이 지나면 이제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 저희가 운영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 모두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개인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이 진행되고 유치원이 굉장히 넓은 앞에 정원에 이제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저도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맨날 거의 뛰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 공간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치원을 작업치료사나 발달재활 전문가, 아동 심리 전문가가 방문해서 그들에게 맞춤 프로그램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로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유치원에 이제 다니게 되면은 이제 비장애인 아동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이제 편견 같은 걸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전담 인력들이 채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제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과 양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 이제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에는 현재 35명이 생활 중이고요. 네,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인만 전용으로 가는 곳은 아니고 장애인,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요양 등을 받은 대상자는 모두 입소가 가능하고요. 두 시설 모두 다 약간 도시 외곽에 있는데 그렇다고 뭐 가기 불편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녹지에 약간 좋은 이제 자연 환경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인데 제가 회사에서 저희 이제 문화센터인데 문화센터의 이름이 이제 모든 세대를 위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한국의 이제 복지관처럼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뭐 미술, 뭐 영어, 컴퓨터, 요가, 댄스, 요리, 뭐 내가 합창단 활동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인도 그러니까 저희 시설의 이용인도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이용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굉장히 예쁜 카페가 있는데 카페들이 이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 이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제 매년 독일 및 유럽 내 여행 상품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상담해주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이용하는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여행 상품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는.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이 친구는 포용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포용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서 2019년이 아니구나. 2018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제 그리스 이제 산토리니로 여행을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도 저는 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돈을 잘 모아놨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여행을 가지 못했고 이제 아마도 내년이면 다시 재개가 될 것으로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문화센터 담당자를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Ja, hallo und herzlich willkommen. Wir sind hier in der Begegnungsstätte Roberto im Haus der Generation. Mein Name ist Sebastian und ich führe euch mal durch unser Haus. Hier haben wir unseren Eingangsbereich, das heißt Leute, die quasi zu uns kommen, werden erstmal begrüßt mit ein paar Flyern von Angeboten und können dann hier ins Haus treten. Hier drin gilt natürlich, wie vermutlich überall auf der Welt, gerade die Maskenpflicht in Räumen, deswegen setze ich jetzt die Maske an.
Hier vorne werden unsere Gäste hingewiesen auf die aktuellen Regeln, die es gibt in unserem Hause. Die bestehen darin, dass jeder getestet, geimpft oder genesen sein muss, dass jeder eine Maske tragen muss und dass der Abstand von 1,50 Meter eingehalten wird, sowie dass die Hände desinfiziert werden. Gehen wir ein Stück weiter. Unser Haus ist quasi geöffnet für alle Nachbarn und auch für alle Nachbarn hier um uns herum, aber auch natürlich für Klienten unseres Trägers. Wir sind eine Gemeinschaft, und zwar die RBO in Mitten. Und wir kümmern uns darum, dass Menschen mit und ohne Behinderung Freizeitaktivitäten haben können, bieten da verschiedene Angebote an und verbinden das Ganze mit der Arbeit und Angeboten allgemein in der Nachbarschaft. Da haben wir hier beispielsweise unsere Flyerwand, wo es beispielsweise Werbung gibt für eine Lesung, für einen Flohmarkt, wo man Sachen kaufen kann. Die Leute können ihre Kleider tauschen, die Leute können ihre Fahrräder reparieren. Also es ist ein ganz, ganz buntes Programm. Es kann beispielsweise auch getanzt werden. Also ganz, ganz viele unterschiedliche Sachen. Wir haben auch Kleinkinderangebote für Babys. Also es gibt wirklich ganz, ganz viel hier zu erleben. Und verbunden ist das Ganze auch mit unserem Café. Hier kann quasi jeder vorbeikommen und einen Kaffee trinken oder einen Kuchen essen. Also genau, auch ein paar süße Getränke zu sich nehmen. Also da ist alles möglich. Und wenn wir hier einmal entlang gehen, kommen Sie in unseren Veranstaltungssaal. Unser Veranstaltungssaal ist gerade ein bisschen unordentlich, da wir hier eine Reparaturarbeit haben. Allerdings finden hier Veranstaltungen eben statt. Das können Politikveranstaltungen sein, es können aber auch, wie ich vorne schon gesagt habe, gerade Tanzveranstaltungen sein. Also dieser Raum bietet quasi eine große Fläche, wo man Veranstaltungen durchführen kann. Dann gehen wir doch einmal durch unseren schönen Garten. Hier draußen ist nochmal Platz für unsere Gäste im Café. Und wir haben auch ganz viel Platz einfach für Kinder und Jugendliche, dass man hier die Ruhe genießen kann, natürlich auch für Erwachsene und ältere Menschen und einfach ein bisschen Ruhe findet. In einer Stadt wie Berlin ist es natürlich gerade wichtig, viel Unruhe, es ist oft laut und da bieten wir quasi hier so eine kleine Ruhestätte, kann man sagen, um sich ein bisschen auszuruhen. Genau, hier sind noch überdachte Sitzmöglichkeiten für draußen, falls es mal regnet. Und wie gesagt, haben wir einen ganz, ganz großen Garten, auch mit einer Tischtennisplatte. Also ganz viele Möglichkeiten, sich hier einfach auch in seiner Freizeit zu beschäftigen. Dann gehen wir quasi weiter auf unseren kleinen Rundgang. Genau, gucken wir mal hinten rein. Hier haben wir eine kleine Bibliothek. Gerne reinkommen. Und hier gibt es ganz viele Bücher, Fachliteratur zum Thema der sozialen Arbeit oder Erziehungswissenschaften, alles aus dem sozialwissenschaftlichen Bereich sozusagen. Und dazu ist es hier einfach auch eine ruhige Atmosphäre, um auch mal eine Beratung durchzuführen oder um mit Familien beispielsweise ins Gespräch zu kommen. Und hier gibt es auch ganz viel, wie man sieht, Kinderspielzeug, einfach auch, weil wir den Raum häufig nutzen, um eben mit Familien ins Gespräch zu kommen und Familien die Möglichkeit geben, sich hier zu beschäftigen. So, dann haben wir hier auch noch der wichtigste Teil, eine kleine Küche, quasi
Ihr wisst alle, wenn man lange arbeitet, hat man auch mal Durst oder man hat auch mal Hunger. Und das ist quasi unsere kleine Küche für die Mitarbeiter, wo wir beispielsweise uns dann unser Mittagessen machen können oder mal einen Kaffee trinken können. So, ich hoffe, man sieht jetzt hier niemanden. Genau, hier ist quasi, am besten bleibst du da stehen. Hier ist unser Kreativraum, da sind jetzt aber gerade Teilnehmer drin, die wollen wir natürlich nicht filmen. Aber darin werden kreative Angebote angeboten, wie zum Beispiel Basteln. Manchmal machen wir da aber auch Musik drin, also ganz unterschiedliche Angebote. Da wird aber auch häufig drin gemalt oder eben gebastelt. So, dann machen wir unseren Rundgang weiter. Hier ist unser Testraum. Wir haben natürlich viele Mitarbeiter, die auch getestet werden müssen auf den Coronavirus, und diese Tests finden hier drin statt. Genau, unsere Mitarbeiter können hier getestet werden und sich, damit eben die Klienten und Klientinnen der RBO sicher sind, sozusagen. Auf der Seite so ein Gästefenster jetzt. Hier haben wir noch einen kleinen Bewegungsraum. Der wird größtenteils von unserer Kita genutzt, also von unserer Kindertagesstätte. Die ist eine Etage weiter höher. Aber wir nutzen den Raum auch für viele Angebote, beispielsweise auch für Kinderangebote. Mein Projekt ist es nämlich beispielsweise, Kinder zwischen 0 und 3 Jahren zu betreuen, gemeinsam mit den Familien ins Gespräch zu kommen und zu helfen und zu beraten, sofern die Familien das brauchen. Ja, schon mal. Mhm. Damit ich dann zeige ich euch noch unseren Druckerraum. Das ist einmal eine Umkleidekabine, gleichzeitig aber auch unser Druckerraum, wo wir quasi unsere ganzen Papiermaterialien ausdrucken, bearbeiten, kopieren können. Also auch ein ganz wichtiger Raum, denn wir arbeiten hier tatsächlich auch sehr viel in der Öffentlichkeitsarbeit. Das heißt, wir machen auch viel Werbung für unseren Träger. Dementsprechend müssen wir auch sehr viel drucken und kopieren, um natürlich unser Angebot nach draußen zu tragen in die Nachbarschaft. Und zuletzt ist das hier unser kleines, aber feines Glasbüro. Ihr seht, wir haben eine Glasfassade, deshalb die Leute können immer von draußen reingucken, damit sie quasi sehen, dass wir da sind. Genau. Und genau dadurch ist es einfach möglich, dass wir allen Leuten, die hier ankommen, gleich offen entgegentreten können. Man sitzt nicht hinter einer Betonwand, sondern man ist immer für eine Beratung da. Und die Leute können dann ganz einfach anklopfen und ihnen wird geholfen oder sie bekommen einfach eine kleine Beratung. Hier ist beispielsweise unser Monatsprogramm. Wir bringen jeden Monat ein neues Monatsprogramm heraus, wo quasi ganz verschiedene Angebote aufgelistet sind mit den verschiedenen Wochentagen und haben auch eine Spezialleiste, wo wir quasi Ausflüge am Wochenende auch mal anbieten oder jetzt ist ja gerade die große Bundestagswahl in Deutschland, da haben wir auch Veranstaltungen zur Bundestagswahl, wo wir Leuten helfen, einfach selbst ihre politische Stimme zu entdecken und zu merken, welche Partei sie denn bevorzugen. Dabei beeinflussen wir aber natürlich niemanden, sondern bieten nur Hilfe an, um herauszufinden, welche Partei denn welches Programm anbietet. Ja, und damit sind wir eigentlich wieder am Anfang unserer kleinen Reise angekommen. Ich hoffe, ihr hattet ein bisschen Spaß, ihr habt einen Überblick bekommen über unser Haus. Und ja, ich schicke ganz liebe Grüße und hoffe, ihr guckt vielleicht mal irgendwann auch persönlich hier vorbei. Vielen Dank und bis dahin. 네, 저희 함께 같이 문화센터 영상을 보셨는데요. 담당자의 마지막 말처럼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직접 연수를 보셔서 함께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장애인 재활시설인데요. 현지 담당자분이 설명해드리는 게 앞서서 제가 지금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베를린에는 총 17개의 장애인 재활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 한 곳인 리슈텐베르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개의 작업장 건물에서 15개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재활용, 세탁, 기록물 파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계 조립, 재봉 등과 같이 15개의 부서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중에 3군데인 이제 재활용 부서, 기록물 파쇄, 이제 세탁 부서를 방문했는데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직접 이제 장애인 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와 함께 찍었는데요. 이 종사자가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는 클라이언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일하고 있는 시설을 소개해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해서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실까요? Ja, ich bin der Florian Neuer, arbeite seit 2009 hier in der Wäscherei in der Lichtenberger Werkstatt und bin hier im Werkstattrat tätig und hier in der Wäscherei arbeiten 30 Beschäftigte und hier in der Wäscherei werden etwa 1 Tonne Wäsche gewaschen. Hier Teamfähigkeit groß geschrieben in der Wäscherei und man sollte Spaß haben hier in der Wäscherei. Und ja, hier ist viel Flexibilität gefragt in der Wäscherei. Genau. Hier gibt es noch einen Industriemangel, eine Kaufzeitversorgung. Die Wäsche von den Grundstätten, von den Kitas, von den Schulen, die werden hier gewaschen. Das muss alles sortiert werden. Und bei uns wird nie langweilig auf der Arbeit. Wir haben immer gut zu tun und zu arbeiten. Ja. So, die Wäsche wurde ausgeschlagen. Sieht man jetzt hier auf die Wäsche. Wurde ausgeschlagen, wird jetzt ausgeschlagen als vorbereitet, gesammelt. Und ja, wird dann alles durch die Mangel durchgeschoben. Geht dann hier rein durch eine Mulde. Sozusagen Mangel. Die jetzt Hitze vom Dampf bis zu 180 bis zu 180 Grad knapp werden. Das heißt, wird dann hier durchgeschoben. Dann hier ist noch ein Laser und sowas. Was dann das zusammenfällt in die Maschine. Und dann kommt
Platz, liegt alles zusammen. Da müssen die Kollegen das zusammenhalten und so. Und das ist hier unten. Die kommt so raus. Dann müssen wir hier nachgehen. Mal so. Und halt übersehen, wie die Großstädte oder Gründer oder sowas, die so haben, wie die. Genau. Aufgelegt. Dann ist schon fertig. Und jetzt kommen wir bei den Legebereich. Sozusagen das Heim von RWO, die Wohnstätte. Dann kriegen wir die Wäsche geliefert. Und ja, die wird dann belegt, die wird dann nach Zahlen sortiert. Also, Vielleicht gleich rüberschwenken. Nicht. 네, 저희가 함께 이제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와 같이 찍고 또 저 혼자 단독으로 찍은 영상 자료를 보았는데요. 이제 제가 세탁부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이제 클라이언트가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제 비디오에 제 이제 음성이 섞여 들어간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설명을 잘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음성이 섞여 들어가게 되었네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이런 제가 모든 곳을 다 찍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징검생활 시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애인 직업체활실 담당자와 함께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현지 담당자이신 우태 하네만 씨가 이제 도와주는지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Frau Hellmann, sind Sie dabei? Ja, ich bin dabei. Bin ich zu hören? 오케이. kleinen Moment. 인터뷰는 제가 한국어로 질문한 다음에 다시 독일어로 통역을 하고 또 관계자분께서 독일어로 대답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국어로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네만 씨. 어디서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Hallo, Frau Hannemann, können Sie sich vorstellen, wo arbeiten Sie und dann welche Aufträge haben Sie bei Werkstatt? Ja, schönen guten Tag erstmal an alle. Ich bin Ute Hannemann. Ich bin die Leiterin des Sozialdienstes hier in den Lichtenberger Werkstätten und gehöre auch zur Geschäftsführung. Meine Aufgabe ist, eine Fachabteilung zu leiten mit Sozialarbeitern, Psychologen, Sporttherapeuten. Wir haben auch Honorarkräfte angestellt und ich habe den sozialen Aspekt im Auge der Werkstatt hier in Berlin-Lichtenberg. Frau Sung, sagen Sie mir einfach, wenn ich zu schnell bin. Also nicht schnell jetzt. 빠르지 않고요. 네, kleinen Moment, ich übersetze auf Polnisch erst einmal. Gut, gut. 네, 방금 전에 이제 하네만 씨가 본인이 어디서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국어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 하네만 씨는 이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이제 베를린의 리스텐베르 구역, 이제 뭐 서울로 따지면 서울의 강남구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이제 리스텐베르기라는 구에서 이제 저희 장애인 직업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직업 시설에서 사회복지 담당 부서 총괄 이제 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뭐 치료사, 뭐 통합교육자, 심리치료사, 뭐 스포츠 치료사 등 다양한 이제 전문 인력이 함께 이제 협력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통합해서 이제 저희 시설의 이런 이용인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직업생활 시설이 직업재활 교육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취업을 하고 나서는 어떤 힘든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영상 자료를 함께 보았는데요. 그 어떤 점이 우리 시설에 대해 가장 이제 특별하고 이제 우리 시설이 굉장히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rau Hannemann, können Sie sich unsere Werkstatt selber vorstellen? Was ist besonders unsere Werkstatt? Ja, unsere Werkstatt heißt Lichtenberger Werkstatt. Wir sind eine von 17 Werkstätten in Berlin und wir bieten Arbeit, Beschäftigung und Förderung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en. Wir haben 6 Standorte in Berlin-Lichtenberg und betreuen 720 Menschen mit Behinderungen. Wir haben 11 Abteilungen hier in der Werkstatt und bieten 11 unterschiedliche Arbeitsfelder an. Zur Werkstatt gehören 3 Bereiche. Das ist der Berufsbildungsbereich, der Bereich ausgelagerte Arbeit und der Beschäftigungs- und Förderbereich. Ich kann die 3 Bereiche ja noch extra vorstellen in einer anderen Frage. Das Besondere ist, dass wir wirklich sehr lokalisiert sind auf unseren Bezirk. Das bietet also auch eine Sozialraumorientierung. Und das Besondere ist auch, dass wir sagen, unser Leitbild, ja, wir sind vielfältig und bunt und das sind wir auch, wir leben das auch. Wir haben nach wie vor, also die Menschen haben ein großes Interesse, in die Werkstatt zu kommen. Wir haben nach wie vor gute Aufnahmezahlen und das ist halt auch für unsere Wirtschaftlichkeit sehr wichtig. Okay, mache ich erstmal einen Punkt, Frau Sung. 야, 예, 잠시만. 이제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지 한번 통역해 드릴게요. 이제 직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베를린에는 17개 이제 장애인 직업체활시설인데 저희가 그 중에 한 곳이고요. 저희가 이제 11개의 이제 부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어떤 분야로 나눠질 수 있냐면 이제 직업 교육을 하는 분야도 있고 이제 직업 교육이 조금 이제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전 단계인 이제 그런 보완해서 이제 직업 교육 보완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6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다시피 장애인 제가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사회적 참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 직업재활시설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kuramen 저기 지원자가 시설에 오면은 직업재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Frau Hannemann, wie läuft die berufliche Abteilung der Mensch ab, die zu uns kommen? Das ist eine Abteilung, die Abteilung berufliche Bildung. Das heißt, wenn die Menschen zu uns kommen, dann durchlaufen sie ein Eingangsverfahren von 3 Monaten. In diesen 3 Monaten lernen sie die Werkstatt kennen und sie suchen sich ein Arbeitsgebiet aus. Wir erstellen einen Eingliederungsplan, machen eine Kompetenzanalyse und uns ist ganz wichtig, dass der Mensch jederzeit beteiligt ist an diesem Eingliederungsplan. Wir formulieren Ziele mit dem Beschäftigten und schauen, dass die umgesetzt werden. Die 3 Monate Eingangsverfahren, da gehen die, also wir haben die 3 Monate in Module aufgesplittet. Das heißt, jede Woche wird ein neues Tätigkeitsfeld erkundet, von theoretischen Angeboten über praktische Übungen. Jede Abteilung wird aufgesucht und jede Abteilung hat auch einen Rahmenplan, an dem wir sozusagen uns den erarbeiten und den an die Menschen weitergeben als berufliche Bildung. Die Dokumentation ist wichtig. Die Kostenträger bekommen regelmäßig Informationsberichte über diese Eingliederung und der Qualifizierungsplan wird regelmäßig besprochen mit den Teilnehmern und am Schluss der beruflichen Bildung, das dauert 3 Monate Eingangsverfahren, 2 Jahre berufliche Bildung, erhalten die Teilnehmer ein Zertifikat. Ja, und das ist immer auch ein ganz wichtiger Moment, diesen Meilenstein geschafft zu haben. Okay, Frau Sung, ist erstmal so okay? Ja. Ich will noch ganz viel erzählen. Genau. 저희 이제 지원자가 저희 시설에 오면은 직업재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어요. 너무 길게 설명하셨다. 근데 제가 이제 최대한 알아주실 수 있게 잘 통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가 장애인 이제 대상자인데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저희 이제 직업재활 이제 시설에 오면은 처음에 이제 참여자로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모든 부서를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예, 저희 다양한 부서를 체험한 후에 내가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고 내가 결정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약 2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년의 교육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수료증을 딱 주거든요. 네, 이제 그 수료증 아까 제가 강당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수료증이 끝나면 정식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수료증을 받은 다음에 내가 다 체험해 본 다음에 세탁부서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수료증도 받았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는 계속 세탁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직업교육이 끝나고 이제 노동계획을 체결한 후에도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나 이렇게 그런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과를 바꿔서 다른 부서에서 또 가서 일을 하는 기회가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3개월 동안 매주 모든 부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론 교육도 이루어지고 직접 체험 교육도 이루어져서 이제 심사숙고한 후에 이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과정을 다 기록을 해요. 저희가 3개월 동안 이제 참여자가 어떻게 이제 직업 체험을 했고 또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으며 또 어떤 보완점이 있었는지 다 기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에게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금전적 지원,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회복지청으로부터 이제 다 보고를 이제 협력하여서 같이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기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식으로 노동구역을 체결하면 저희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직업 지원서는 제가 방금 전에 바로 이제 직업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부서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하네만 씨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rau Hannemann, was ist die Beschäftigungs- und die Förderbereich? Erzählen Sie bitte zu diesem Bereich. Der Beschäftigungs- und Förderbereich, da haben wir jetzt 100 Menschen mit Behinderung, die zu diesem Bereich, in diesem Bereich sozusagen beschäftigt und gefördert werden. Das ist ein Angebot für behinderte Menschen, die die Kriterien für die Aufnahme in die Werkstatt nicht erfüllen. Hier geht es anders als in der Werkstatt. In der Werkstatt geht es um berufliche Teilhabe. In dem Beschäftigungs- und Förderbereich geht es um die soziale Teilhabe des Menschen mit Behinderung. Das ist ein Unterschied. Und Förderung und Betreuung steht hier im Mittelpunkt, aber auch die Entlastung der Angehörigen ist auch ein wesentlicher Aspekt für den Beschäftigungs- und Förderbereich. Wir haben hier andere Betreuungsschlüssel als im Arbeitsbereich zum Beispiel. Wir haben hier einen Betreuungsschlüssel von 1:3 oder auch noch drunter. Und das Besondere ist, seit letztem Jahr kann man im Beschäftigungs- und Förderbereich, können auch ältere Menschen diesen Bereich aufsuchen, wenn sie zum Beispiel frühzeitig aus der Werkstatt ausscheiden oder wenn sie aus Altersgründen nicht mehr in der Werkstatt arbeiten können, dann können sie auch in den Beschäftigungs- und Förderbereich wechseln. Das ist sozusagen ohne Altersbegrenzung möglich, also lebenslang ein Betreuungsrecht. Der Beschäftigungs- und Förderbereich hat inhaltlich 4 Bereiche. Man kann sich halt orientieren, gehe ich in den Bereich zum Beispiel Natur und Umwelt oder gehe ich in den Kreativbereich oder gehe ich in den hauswirtschaftlichen Bereich oder möchte ich vielleicht dann irgendwann doch mal in die Werkstatt gehen. Dann gibt es einen Bereich berufliche Teilhabe. Da werden die Menschen vorbereitet, in die Werkstatt zu wechseln. Da sind wir auch sehr vielfältig aufgestellt. Soweit erstmal zu diesem Bereich. Danke. 네, 이제 저희가 직업 재활을 바로 시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신설된 부서에 대해 설명을 방금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부서와 이제 이 부서와 직업 교육의 이제 부서가 다른 점은 직업 재활이 다른 점은 이제 직업 재활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 이제 일단은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먼저 배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바로 직업 재활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이제 불가능하지만 이제 그런 전 단계로 이제 건너가는 징검다리인 그런 과로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직업재활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머물 수 있는데요. 특별한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나이가 좀 젊었을 때 내가 이제 직업재활실에서 일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그만두게 되는데 한동안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고 이렇게 있다가 바로 이제 다시 직업재활을 가기에는 이제 부담스럽다 이럴 때는 일단 이 부서에 와서 이제 직업재활을 하기 전까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는데 그래서 특별히 나이 제한은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담이 없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현재는 저희 쪽에는 이제 이런 이제 징검다리 이제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징검다리 이제 간 형식의 부서로서 이제 100명 정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있고 주로 이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어요. 같이 공장을 하거나 이제 미술을 하거나 이제 같이 음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뭐 같이 소풍을 가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배우고, 또 왜냐하면은 이제 직업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 종일 거의 한 6시간에서 8시간씩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본인이 그것에 적합하지 않다면은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을 사회적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회적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이제 직업 재활 시설에는 외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부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본인이 찾는 것은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또 저희 노동자들이 그 외부 일자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지 또 그 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rau Hannemann, es gibt gelagerte Arbeitsplätze bei unserer Werkstatt. Können Sie diese Abteilung vorstellen? Ja, gern. Das Wunsch- und Wahlrecht laut Bundesteilhabegesetz gilt auch für die berufliche Teilhabe. Das heißt, Menschen, die den Wunsch haben, außerhalb der Werkstatt zu arbeiten, können das gerne tun. Wir haben hierzu 70 ausgelagerte Arbeitsplätze und Außenarbeitsgruppen, die wir also außerhalb der Werkstatt installiert haben. Die Arbeitsgruppen sind beispielsweise ein Café. Wir betreiben ein Café, was gleichzeitig für eine Kita das Essen kocht. Dann haben wir 2 Gruppen in einer Wohnstätte der RBO. Das sind unsere Alltagsbegleiter. Das heißt, diese Menschen begleiten andere Menschen, die dort wohnen, in dem Alltag, ja, machen Beschäftigung, Einkäufe, ganz unterschiedlichster Art und Weise. Oder wir haben auch eine Gruppe in einem Haus für dementiell erkrankte Menschen. Auch hier werden unsere Beschäftigten beschäftigt auf den jeweiligen Wohnetagen und begleiten die demenzkranken Menschen, indem sie was vorlesen, Spiele mit ihnen machen, sich um die Wäsche kümmern oder überhaupt auch mit ihnen kommunizieren. Dann haben wir viele ausgelagerte Einzelarbeitsplätze, unter anderem in vielen Start-ups. Hier in Berlin ist ja ein Mekka für Start-up-Unternehmen und auch hier bieten wir Arbeitsplätze an in unterschiedlichsten Firmen. Wir haben diese Abteilung aufgestellt. Wir haben eine Leitung für diese Abteilung. Wir haben einen Sozialarbeiter für diese Abteilung. Und wir haben 3 Fachkräfte, die sich speziell um die Beschäftigten kümmern. Wir begleiten Praktika und schauen dann, dass es zu Verträgen mit den Firmen kommt. Und wir sehen die Werkstatt als durchlässiges System, soweit nochmal gesagt. Die Werkstatt ist ein durchlässiges System. Ja, es ist so zu betrachten, wenn man in die Werkstatt kommt, kann man sich auch je nach Fähigkeiten, Fertigkeiten weiterentwickeln bis zu Übergang auf den allgemeinen Arbeitsmarkt. 네, 잠시 좀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그 독일 페러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계기가 유엔 장애인 협약이었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2016년도에 독일에서 연방 참여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그 연방 참여법에 따라서 어떤 조항이 생겼냐면 이제 자신의 그런 선택과 자신의 소망에 자신의 그런 바람에 따라서 직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딱 있어요. 법적 조항이. 근데 이런 외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법에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그런 법적 내용을 이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직업 재활 시설 아까 말했던 15개 뭐 세탁이라든지 그런 재활 시설 혹은 종이 파쇄 시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일할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노동자는 70명이고요. 이제 어떤 기회를 받을 수가 있냐면, 이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카페 아니면 유치원,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본인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아까 보면은 그 양로원이 굉장히 넓은 정원에 있다는 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쪽에서 같이 산책도 하고 그들의 먼저 일상 대화도 하고 이제 굉장히 간단한 이제 일들을 같이 도와주면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다른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베를린 내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 이제 같이 협력하여서 이제 그런 다른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네, 여기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부서를 관리하는 관리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3명의 이제 사회복지사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직업시설, 재활시설 외에 다른 곳에서 이제 일했을 때 뭔가 힘든 점이 없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더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같이 도와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시는 점이 이제 직업재활시설은 어떻게 보면은 중간 단계이다. 이제 직업재활시설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만족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대상자가 혹은 참여자가 더 발전하고 그래서 또 일반 노동시장으로 갈 수 있게 우리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시설 노동자들에게 직업재활리에 제공되는 특별한 기타 활동들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Frau Hannemann, welche besonderen Angebote werden den Beschäftigten gemacht? Zum Beispiel Freizeitaktivitäten Ja, oder genau. Ja, wir haben während der Arbeitszeiten haben wir verschiedene Angebote, Bildungsangebote, wie zum Beispiel Deutschkurse, Mathekurse. Wir haben einen Kurs Kreatives Gestalten. Wir haben Musikangebote. Wir haben Computerangebote und einen Englischkurs, was wir jetzt erstmalig online angeboten haben für unsere Beschäftigten. Und was ganz wichtig ist, wir sind eine sportliche Werkstatt, deshalb haben wir auch 2 Sporttherapeuten eingestellt. Und wir sind sehr verbunden mit Special Olympics Deutschland und Special Olympics Berlin und machen sehr viel Sportangebote während der Arbeitszeit, aber auch danach. Das unterscheidet uns auch von anderen Werkstätten. Wir haben Beschäftigte ausgebildet als Tandempartner. Wir bieten Sport auch mit Beschäftigten während der Pausenzeiten an. Da leiten unsere Beschäftigten selber andere Beschäftigte an. Das ist also auch ein wesentlich neues Angebot. Dann haben wir verschiedenste Fortbildungsangebote extern. Wir haben beispielsweise eine Fortbildung für Cybermobbing angeboten und wir sind sehr stark interessiert ans Empowerment. Wir sind daran, ein Gewaltpräventionskonzept hier zu schreiben und umzusetzen und haben mehrere Selbstbehauptungskurse auch für die Frauen angeboten, weil es sehr wichtig ist, dort für die Stärkung des Selbstwertgefühls. Das ist uns auch sehr wichtig. Ja, ansonsten machen unsere Abteilungen Exkursionen und Reisen auch, also Tagesausflüge werden gemacht, damit das Team gut hält. Jetzt ist meine Internetverbindung instabil, Frau Sung. Wir gucken mal, wie weit wir kommen. Also das sind erstmal so die Hauptacts. Dann psychosoziale Beratung bieten wir natürlich an. Wir haben 2 Psychologen und wir bieten nicht nur in Krisenberatungen an, wir bieten auch im laufenden Tagesgeschäft Beratungen an. Viele haben ja psychische Erkrankungen. Genau. Jetzt ist die Verbindung unterbrochen. 네, 잠시 이제 프라우 하네만 씨의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노동자들에게 직업 재활리에 또 어떠한 특별한 그런 기타 활동들이 제공되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일만 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데 이제 저희 이제 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힘을 내고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독일어 읽기 쓰기도 있고 뭐 음악도 배울 수 있고 계산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창작 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특별한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스포츠 활동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축구, 뭐 배드민턴, 뭐 암벽 등반, 클라이밍 같은 볼링, 자전거, 뭐 헬스, 그리고 수영 같이 다양한 그런 스포츠를 저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일과가 다 끝난 후에 그 방과 후에 같이 이제 전담 스포츠 치료사가 배정돼가지고 함께 그 이제 같이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여기서 보시면 스페셜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패럴림픽이 이제 장애인, 그러니까 신체 장애인들을 위한 거라면은 스페셜 올림픽은 이제 정신 이제 발달 장애인을 위한 걸로 저희가 만든 건데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스페셜 올림픽을 개최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저희 열심히 했던 성과들을 함께 이제 같이 시험하고 겨루면서 이제 또 굉장히 그런 체험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양한 교육들을 이제 센터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이버 모빙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폭력 방지, 특히 여성에 대한 이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제 각종 심리 상담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할 게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많이 제공해주는 저희 이제 시설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있기는 한데 이제 시간상 이제 질문을 저희가 받도록 하고 이제 프라우 하네만 씨하고는 이제 잠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allo, Frau Hannemann, wir sind jetzt durch. Und dann, Verstehen Sie mich noch, Frau Sum? ja, ich verstehe dich. Ich verstehe Sie jetzt. Okay, weil mein Internet ist nicht so stabil. Noch eine, Sie haben noch gefragt, was der Werkstattrat ist? 그러면요, 저희가 잠깐 한 개의 질문만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잠깐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wir haben gerade einen Film angeschaut, den ich mit Herr Loy aufgenommen habe. Herr Loy hat sich gerade im Film als das Mitglied des Betriebsrats vorgestellt. Und dann können Sie sich sagen, was ist unser Betriebsrat ist und dann welche Rolle spielt der Betriebsrat für unsere Werkstatt ist. Also der nicht Betriebsrat, das ist fürs Personal. Der Werkstattrat ist ist ein Interessengremium für die Menschen mit Behinderungen. Und das ist die Umsetzung des gesetzlichen Auftrages, Mitbestimmung und Mitwirkung. Und das ist uns ganz doll wichtig. Deshalb haben wir auch eine extra Stelle geschaffen der Assistenz des Werkstattrates und der Frauenbeauftragten. Und die betreut und begleitet das Gremium des Werkstattrates. Wir als Geschäftsführung treffen uns regelmäßig mit dem Werkstattrat und besprechen und beraten auch alle strategischen Fragen mit dem Werkstattrat, weil wir wollen Mitbestimmung und Mitwirkung auch leben. Das ist uns wichtig. Und deshalb beziehen wir den Werkstattrat in alle Dinge ein, ob das nur im Bewerbungsverfahren sind oder räumliche Gestaltungen oder das besprechen und beraten wir alles mit dem Werkstattrat. Genau. Ja, okay. 이제 저희가 방금 장애인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비디오를 봤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플로리안 로이라고 제가 이제 같이 찍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본인을 이제 노동자 협의회 구성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동자 협의회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한국에서의 노자 협의회처럼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 이제 시설에도 그런 중재 그런 소가 있거든요. 중재 그런 협의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이제 라고 본인은 소개했는데, 네,
중재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근로자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곳이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회의를 개최하고 이제 그런 대표와 이제 직업생활시설의 대표와 함께 면담을 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구성원들이 조금이나마 더 이제 원활하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요. 각종 이제 선전도 하고 이제 자신들의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선전도 하고 이제 함께 일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Frau Hannemann, wir sind fertig jetzt. Fertig. Ich bedanke mich für das Interesse an unserer Einrichtung und sende ganz herzliche Grüße aus Berlin-Lichtenberg. Ja, danke sehr. Okay. 방금 전에 이제 저희 이제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혹시 방문을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모든 부분을 마치고 이제 질문을 들어갈 건데요. 이제 혹시나 이제 제가 강의하는 동안 이제 궁금한 지 있은 점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현지 상황 정말 생생하게 전해주신 우태 하네만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또 전체 강의 진행해주신 성지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danke, dankeschön.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Q&A 시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들 참여를 해주고 계신지 질문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몇 가지만 추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열심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막 한 10가지 정도를 질문을 막 쏟아내 주셨어요. 그 굉장히 인상적인 분인데 삼다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삼다수님, 제주 삼다수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다수님이 궁금한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개만 뽑기가 좀 죄송하고 괜히 좀 내 마음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치킨 기프티콘을 좀 삼다수님께 쏘는 걸로 그냥 혼자 정했습니다. 네. 안 되면 제가 사비로라도 해야 되나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네. 네, 보내주신다고 하거든요. 기프티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제작진 측에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삼다수님께 저희가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이빨려 치킨 들어간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삼다수님 질문부터 바로 첫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포용 기업에 대한 질문이 정말로 많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보장이 되는지 혹은 정부의 지원이 되는 것인지 질문이 좀 많아서 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포용 기업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포용 기업을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들은 이제 이론상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최저임금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일하는 정당한 근로자니까요.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이제 그 장애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받잖아요. 이제 보조금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임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제 특별한 이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또 잠시만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네, 혹은 이제 최저임금 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용기업을 설립했을 때 그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그런 설비에 대한 그런 만드는 데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포용기업으로 만들 수 있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디오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기업 하나를 전부로 포용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서가 있으면은 그 부서 하나를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이제 많이 근무할 수 있는 포용기업의 이제 하나의 부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런 인센티브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차정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직업재활시설에 최저임금이 지급되는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 지급이 안 된다면 정부의 어떤 임금 지원 시스템이 있는 건지 질문해 주셨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시간당 그러니까 받는 최저임금을 장애인분들께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제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제 보조금을 받는데 이게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직업재활시설에 일을 시작해서 내가 근무한 지 20년이 될 경우에는 이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애연금. 근데 그 장애연금이 이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굉장히 그런 액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장애연금을 받고 그리고 각종 혜택을 받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지원되지는 않고요. 직업재활시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뭐 A랑 이제 일반 기업에서 지원하는 A랑 같은 시간에 일을 했을 때 동등하게 같은 이제 시간당 얼마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이제 오래 하면은 연금을 받고 그 연금을 받기 전에는 보조금을 받으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생활에 이제 지장은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볼 때 둘 다 시간당 똑같은 그런 돈을 받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통해서 보조를 하면서 그런 생활은 불편함이 없고요. 네, 답변이 잘 된. 네, 선생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독일의 경우 직업 재활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근로자성이 어떻게 되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뭐 근로자냐 아니면 훈련생이냐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직업 재활 교육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2년 동안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2년 동안 이제는 교육생의 신분인 거고요. 이제 교육생의 신분이 끝난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료증을 받은 다음에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정식으로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근로자가 되면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본인이 월급을 받고 이제 월급을 받은 거에서 본인이 건강보험도 스스로 내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기본 임금 비장애인처럼 이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냥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백미란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직제시설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하셨어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근로자 임금 그리고 사업비 등은 어떤 예산에서 진행을 하는지요? 하고 물어주셨는데요.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직업재활시설에서 이제 사업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비장애인 근로자 임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직지시설의 수익 구조를 일단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지출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익재단이거든요. 이제 공익재단 안에 이제 저희가 설립된 사회적 기업 안에 이제 직업재활시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사회적 기업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가 사회복지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유치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수익성을 얻는다고도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저희 그런 예산은 사회복지청에서 독일 사회복지청에서 이제 만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에 대한 임금,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역시 거기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매출이나 그런 수익을 위해서 그런 장애인 근로자를 압박해서 그런 일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비디오에서 전자제품 재활용 부서를 이제 함께 봤는데, 거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언제까지 납기를 해라. 예를 들어서 이달 말까지 우리가 이만큼을 해가지고 납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요.
이제 그분께서 이제 담당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약간 사회복지청은 이제 저희한테 예산을 주는 입장이니까 약간 보여지는 성과를 중요시하라고 이제 권장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어디까지나 재활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이제 일을 해서 성장하고 또는 다른 이제 일반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이지 뭐 압박을 해서 이제 성과를 내는 곳이 아니라 해가지고 성과 위주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제 근로자가 일을 할 때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이제 월급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 재활용 부서면은 뭐 한 달에 뭐 10개 하는 사람하고 100개 하는 사람하고 임금 차이가 있으면은 그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무리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성과를 내서 돈을 많이 받는지 그런 방향은 옳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월급을 상승에 있어서 얼마만큼 직업재활시설에서 뭐 사회성을 잘 갖추고 교육관계도 좋고 또 일에 잘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또 기타 과외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일을 성실하게 하는지 정도 다 평가가 되는 거고 어쨌든 말씀드리자면 그런 뭐 성과나 그런 수익에 대한 압박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세탁 부서를 보셨는데 뭐 세탁물 언제까지 막 이만큼 빠르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저희 시설에 있는 다른 부서들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증재활시설에서 이런 그런 세탁물들이 왔을 때 그거를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 건 없지만 뭐 수익의 압박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백미란님의 질문이나 이제 예산에 대해서 좀 직제시설의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다음 질문 대답까지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신수연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직업재활시설에서 매출이나 어떤 임금, 뭔가 성과 이런 거를 중요시 하나요? 한국은 좀 중요시하는 편인 것 같은데 독일 실정도 똑같은가요? 하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지금 비슷한 답변인 거죠? 네, 뭐 제가 베를린에 아까 17개 시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다 가본 건 아니고 어제까지는 저희 시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아마도 그런 컨셉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일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런 성과나 그런 수익에 대한 압박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희 시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짜 많은 질문이 몰렸는데 아마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좀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없어서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페이지 질의응답 부분에서 이제 사진을 띄우면서 저희 회사 이제 근처에 좋은 공원이 있다고 나중에 뭐 베를린에 오시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끊겨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뭐 비대면이지만 어떻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독일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독일은 이런 면이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나중에 이제 내년이나 뭐 상황이 괜찮아지셔서 이제 혹시나 연수를 보게 되면 그때 또 이제 오늘 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참여해주신 우태하네만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재 선생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연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미국 그리고 독일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눠서 해외 장애인 재활기관 라이브 탐방 같이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탐방을 좀 계기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선진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분들이 힘을 내고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지금까지 좋은 날이었습니다.